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벌여졌던 각종 불법 행위 관련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폐청산 시도는 퇴행적이며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보가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현충일에 출입 자격도 없는 군사보안시설인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셨나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한 다음 날도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셨죠.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면 국가 안보가 막 튼튼해집니까? 민생 경제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작년 아부다비에서 F1 그랑프리 경기 관람할 때 여행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 받으셨더군요. 자동차 경주가 공적 업무인가요? 퇴임 후 2년간만 따져도 경호 지원 받은 횟수가 2,255차례던데 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번씩 경호를 받은 셈인데 그거 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고 쓰면서 국가 민생에 도움되는 일을 뭐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안보와 민생은 현직 공무원들이 잘 챙길 테니까 아주 간단한 제 질문부터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닷새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민생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네, 직접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네, 안보도 걱정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국익을 해친다고, 예. 적폐청산이 국익을 해친다는 논리는, 요즘 표현으로 아주 신박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예. 국익 얘기하니까, 국익은 본인이 아주 글로벌한 규모로, 예.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해치셨어요. 자원 얘기 하나만 얘기해도,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죠. 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예. 이 세 개 공기업만 기준으로 해도 2년 전에 사업이 69개였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중에 대략 28조 원 투입했는데 이 중에 60개 사업은 회수한 게 없습니다. 네, 어제 쿠르드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었죠. 다 망했어요. 나머지 사업도 회수율이 10%대고요.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어제 얘기한 대로 1호 8천억 대 투자했는데 아직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전체 규모 천문학적인 수출이 20조 막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워낙 조나디로 나오니까. 저희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20조가 얼마나 크냐. 예수탄생부터 따져가지고. 서기로 해서 2017년 지난 거 아닙니까? 2017년까지 예수탄생부터 매일 2,700만 원씩 써야지 20조가 됩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매일 2,700만 원씩 써야 오늘날 20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아니고 매일 2,700만 원. 매일이요, 매일. 예. 얼마나 큰 돈인지 좀 실감이 날 텐데 그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단순한 투자 실패냐. 예. 민생은 이야기할 자기 자체가 없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인터뷰 취재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예. 인터뷰 취재해 봐야 되겠는데, 인터뷰 얘기하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강경화 장관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 뉴스공장 인터뷰 진짜 오랫동안 요청했거든요. 예. 안 받아주시고, 아무리 손석희 사장이 언론인이 일이라지만, 13년째 일이에요. 예. 욕심쟁이. 네, 시사인 보도도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1위도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가요. 예. 80 몇 %인가. 예. 혼자 다 해먹어요 아주. 예,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저희 보도에서. 예, 물론 1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사전에서는 제가 2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의미가 없어요. 85%를 혼자 다 했는데. 손석희 사장님 욕심쟁이. 아무리 1위가 거기라고 해도 그렇지. 2위는 저기 때문에
뉴스공장에 꼭 나와주시고, 안 그러면 매일 비난을 일삼을 수 있다, 저희가. 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 외교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건의해 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몇 달 됐거든요. 인터뷰 요청한 지. 네. 2위예요 제가. 네, 시사인에서 4위이셨습니다. 시사인 4위밖에 안 돼요? 잘못했어요, 그거 그러면. 시사저널은 2위고, 네, 시사저널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시사인을 읽으십시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 등인데요. 네. VIP에게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홍보수석실에서 작성된 걸로 추정됩니다. KBS가 반정부 보도하고 있다면서 핵심 간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사장 교체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야권 지자체 단체 등을 압박하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BIP에게 보고했다는 기록물이 나왔다는 거죠. 핵심은.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시킨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엄청난 의혹들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였어요. 예. 알카포네를 구속시키는 것도 엄청난 그 조폭 활동이 아니라 세금 문제였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두고요.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나온 거죠? 예. 네, 페이스북에서요,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말씀처럼 이번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퇴행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정부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가깝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져가지고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네. 얘기 있기 전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입장 밝히기 전에 대책회의 주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인사가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격앙됐고 오히려 주변에서 좀 말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쓴 글은 자신이 직접 고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격앙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억울하실 때는 뉴스공장을 찾아주십시오. 억울하실 때는 뉴스공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 관련해서도 예, 변호인들이 이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회의도 많이 하시고 경황도 되시고 입장도 발표하시고 이럴 때는 뉴스공장 인터뷰로 다시 한번 광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2008년에 댓글 작업을 기무사를 동원했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인데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의 증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기무사 여러 번 등장했는데 2008년 취임 첫 해부터 했다는 거죠. 댓글 작업을. 예. 국정원이 아니라 기무사도 했다. 예. 군의 첩보기관에서도 했다는 거고 2008년이 첫 해니까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댓글 공작은. 그것도 군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2012년 대선 직전까지만 운영됐다는 현재까지의 진술이에요. 고위간부의. 네, 고위간부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뭐 했냐? 왜 안 했냐? 정작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네, SBS에서 관련된 또 보도들이 있는데요. 550단, 그러니까 550단에서 해킹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댓글 부대뿐만이 아니라 해킹하는 부대까지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지난 2012년 대선에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2년 11월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국방장관의 정책기획관, 국방장관 정책기획관은 핵심 오른팔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550단은 해킹 부대예요. 사이버. 예. 그러니까 댓글 작업을 하다가 기무사가 댓글 작업은 대선 직전까지만 운영됐고 대선 직전에는 505단이 갑자기 지휘체계를 바뀌었다는 거죠. 지휘체계를 바뀌어서 국방장관의 오른팔이 직접 통제를 대선 직전에 했고
5호공단이 하는 일은 해킹이라는 겁니다. 예, 5호공단은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산하 부대입니다. 자, 시사 저널이 선관위 디도스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후로 참, 올해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관위,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 벌어졌던 선관위 디도스는 연습이었고, 목표는 2010년 대선이었다는 얘기를, 인터뷰, 익명의 해커로부터 인터뷰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에 해킹팀이 운영이 된다고. 예, 선거에 왜 해킹팀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선거에 해킹팀이 운영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 아니겠냐. 그거밖에 뭐 있냐. 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와간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댓글이 아니라 이 부대, 해킹 부대가 동원됐다. 뭐 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대목. 이게 이제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킹 부대가 대선 직전에 운영됐다. 기무사. 그러니까 국방부 산하 사이버 사령부에서. 주목하면 좋습니다. 제가 주시하다 앞으로. 후속 보도에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해킹 부대가 운영됐냐, 선거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은요. 네, 어제 법정에서 기치료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꼭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작이죠. 공작. 해킹요? 해킹도, 해킹 그 자체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긍정적인 작전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이고, 이런 거 공작인데, 이 공작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보통은 다들. 그런데 설마를 벌여야 이 공작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SBS 보도를 보면요. 사이버 사령부 내부 문건에 전 사령관 연재욱이 5호공단을 대선에 활용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추론 이런 데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속고 살 리가 없다. 자신의 이성, 합리성, 지적 능력을 믿는 거죠. 근데 공작은 바로 그 점을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 점을. 설마. 공작은 설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문성근, 김혜진 씨 합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의 그 합성의 조악함을 보고 이게 무슨 국정원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심리학자의 조언을 받아서 일부러 조악하게 만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 조언을 받아서. 또는 논두렁식에도 심리학자가 조언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 합성해서 한참 돌아다닌 거 있어요. 그것도,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거 상상할 수 없는 선류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2009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4대 보험 받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 라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작업 시간, 집중도, 타겟, 패턴, 이런 걸 보면, 이건 매우 규율이 잘 잡힌 집단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자금이나 규모나 전문성, 인력 동원, 비밀주의, 다 갖춘 게 국정원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때는 4대 보험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예. 출퇴근하며. 그리고 나서 음모론자가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음모론자로. 나가 죽으라고. 물증을 가져오라고. 그 물증이 나오니까 7년이 걸렸는데, 근데 댓글 부대가 지금도 활동하는가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는데, 활동량은 분명히 줄었는데, 일사불란함이나 타겟이나 집중도 패턴, 전형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댓글 부대가 여전히 활동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관련된 취재들이 나오면요. 들고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마 지금 정권 교체됐는데 댓글 부대 과거 거 다 폭로되는 상황에서 설마 아직도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그런데 합리를 따지는 설마 하는 지점에서 공작을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직.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 좀 두고 보죠. 5년 이내에 밝혀지겠죠. 다음 뉴스는요? 네, 아까 법정에서 기치료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기치료요?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치료? 예. 네, 일명 기치료 아줌마라고 해서요. 법정에서 직접 기치료 행위가 시연됐었는데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기치료 아줌마가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아, 이게 불법 의료인지 아닌지, 네.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따지는 거군요. 네. 기치료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손만 대면 기가 전달돼가지고. 네, 어제 그 증인으로 나왔던 오모 씨가 한 말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서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 이거 이분 억울하네. 의료활동 아니네. 이거 무협활동이네. 무협활동. 네, 청와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올 때마다 들어갔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억울합니다. 이 불법, 의료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건. 예. 무협활동의 일종으로. 예, 물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법정 구속 중입니다. 1년 선고됐습니다. 아, 이거 억울하네요. 변호해드리고 싶네. 손만 대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종교활동 내지 무협활동으로 봐야 되고요. 예. 이분 풀어드려야 됩니다. 손만 대면 풀린다. 예. 대통령이 손만 대면 풀린다고 대통령이 계속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07년부터 만났고요.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기치료를 해왔다라고 오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소개를 받아서 시작했고요. 이거는 말이죠.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는 단어인데 운기조시라고 있어요. 운기조시라고. 예.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의료활동을 뭡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무협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의 행위죠. 최근 몇백 년 사이에서는 네, 어제 장시호 씨도 나와서 오 씨에 대한 이걸 따져야 증언을 됩니다. 이분의 무공이 정말 그 정도 되는가? 본인의 장시호 씨가 들었던 오 씨의 자랑인데요. 자신의 치료를 받고 휠체어를 탔던 할머니가 걷게 되었다라면서 치료 효과를 자랑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따진 게 아니라 이분이 과연 대통령을 그렇게 무공으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급수가 되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야, 참 억울하네 이분은. 좋은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북한과 미국 전현직 외교관리가 다음 달 중순에 만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미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한 건데요. 다음 달 중순, 장소는 노르웨이 오슬로 정도로 전망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발폭탄 던지는 사이에 뒤에서 다들 만나고 있을 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또 만나는군요. 예.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뭐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이 대화 시점이냐고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 사고방식이면 지금 미국도 욕해야 돼요. 왜 대화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한미 소식통을 인용해서 다음 달에 접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금 굉장히 바쁜 거예요. 외교 활동하느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대로 뭐 무력 시위만 하고 있으라고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보수 매체도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도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미 가 있고요. 오늘 당국자 회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고. 예, 최선희 북아메리카 국장요. 예. 우리 보수 매체에서는 대화를 얘기한다고 지금 이 시국에 바보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러시아를 비난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 성명을 내서 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만나주냐고 그 얘기는 왜 안 나옵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참. 자, 어쨌든 북한은 바쁘게 만나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전쟁한다면서 만난다고 합니다. 뉴스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바른정당에서 어제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자강파가 굉장히 강경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모임이 출범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 무슨 추진인가 뭐가 있어요. 예. 예, 보수우파 통합 추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항상 제가 대충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바보로 하고요. 네. 어쨌든, 전대가 11월에 했으니까 그 전에 통합의 어떤, 단서들을, 물꼬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파와
말이 안 된다는 파가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정계 개편의 물꼬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미니 인터뷰가 준비됐습니다. 바로 조금 전부터 앉아서 조용히 와서 앉아 계신 분인데, KBS 보도 기능이 정지된 관계로 저희가 KBS 기자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계신데, 오늘은 KBS 보도국의 김시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자회견 하셨는데, KBS 기자, 이 엄중한 시국에, 예, 강아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예, KBS 이사회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예, 법인카드로 강아지 관련해서 돈을 쓰셨다는 건데,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KBS 이사가 이사장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네. 그 중에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 네. 저희가 어제 공개를 한 거고요. 네. 법인카드 내역을 쭉 살펴봤더니 네. 그 중에 애견과 관련된 비용이 상당수 있다. 그러니까 개와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애견 카페를 상당히 여러 차례 가기도 했었고. 애견 카페요. 네네. 본인 일단 네. 그 이사가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네. 사랑하는 분이고요. 제가 성함을 말씀 안 드렸나? 김시현 기자라고 말했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PD가 말을 안 했다고 방송을 제대로 안 듣고 혼쭐이 걸려야 되겠네요. 자꾸 사인을 줘가지고. 네. 방송 방해하지 말고요. PD가 방송을 방해해요. 자, 네. 이분이 이제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예. 2017년 4월부터는 애견연맹 자문위원이기도 하세요. 네. 아니,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는 저도 좋아하고,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KBS 법인카드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강아지 카페를 자주 갔다고요? 일단 애견 카페를 한 34차례 정도 일단 간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이분이 이사가 된 뒤에 지금 딱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예. 법인카드 내역을 이제 전수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애견 카페 34차례 출입을 하고 그럼 몇 차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5군데 정도 다섯 됩니다. 군데 집 앞에 바로 애견 카페가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애견 카페를 직접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요. 그 사랑에서 맡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출장을 간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 집에 혼자 두면 강아지가 외로움을 타니까 맡기는 경우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서 맡기고 오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이제 맡겨서 노는 형태인데 그렇죠. 본인도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제 금액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네. 좀 이해해 주려고 절박한 케이스 생각해 봤는데, 네네. 장기 출장 갈 때 강아지를, 이런 거죠. 자신이 KBS 회사의 업무로 출장을 가겠는데, 강아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 업무니까 법인카드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같이 노는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일단은 노는 거. 예. 그 제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보자요? 예, 애견인이 이제 KBS 저희 새노조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규영 이사의 개를 키우기도 했었고 같은 애견인 동호회 활동도 하셨고 예. 이제 도그쇼라는데 이분이 개 핸들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나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 도그쇼가 끝나면 턱을 쏜답니다. 좋은 턱, 상을 한 받게 턱. 되면 한 턱을 이제 내시는데 그 뒤풀이 비용을 KBS 법인카드로 했다라는 걸 증언을 해주신 거죠. 이게, 뭐랄까, 애견 카페 이거 얼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애견 카페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런 식사, 도그쇼 그것도, 유 식사 이런 예. 것도 하시고. 애견 카페가 꽂히네요. 네. 왜냐하면 이해해 주려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이해해 주려고 네. 제가 이거 뭐 출장 갈 때 개를 맡겼는데 이게 공적 업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같이 놀았다. 예. 네. 같이 노는 비용을 34번을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이거 그냥 내시지. 법인카드로 냈고 그리고 이제 애견 도구쇼 같은데 예. 네. 도구쇼라는 게 이제 개 자랑하는 데죠. 맞습니다. 예. 자기 개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개 자랑하는 품종
우수하다고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신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켜서. 네네. 그거 맞죠? 예.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참여한 분들에게 이제 밥 사줬다. 맞습니다. 자기 돈으로 말고. 예. KBS 법인카드를 준 거고 한 번은 맡겨서 대리 결제까지 했더라고요. 자기 일정이 있다고. 네. 아니 저는 이 애견 카페 같이 노는 거 자기 이거 결제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보는데 그 KBS에 혹시 KBS가 한국 뭐 애견 무슨 산업 관련 단체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없어요? 네. 물론 애견인이 KBS 이사가 되는 거는 다양성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그건 일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예, 이상한 얘기 아닌데 네. 거꾸로 이제 KBS 이사가 자기 법인카드로 자기 개인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강아지와 관련된 걸 썼다. 네. 자, 그러면 애견 카페 가셨고, 네. 그 다음에, 애견인 모임에 밥도 내셨고, 그렇죠. 또 강아지와 관련된 데이 또 있나요? 혹시 애견 카페 이런 거 없습니까? 애견 카페 갔는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실제 카페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강아지가 바닥에서 놀고, 실제 카페에 거의 비슷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애견 놀이터가 있어서 개들이 이제 뛰어놀고, 그 옆에서 그 개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요런 형태가 이제 애견 카페 놀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도 왜냐면은-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이제 정말로 카페처럼 생겼는데 개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사람 만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주로 개들이 올라가 있는 기계 카페들이 많아요. 네. 어디를 가셨냐? 그거를 물어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제보하신 분이나 거기 보면 이제 개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개별 카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그런 내용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과연 거기가 어떤 애견 카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녹취 파일이 혹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이 준비됐습니까? 저희 PD를 믿으시면 안 돼요. 준비됐네요. 당시 자, 상황에 대해서 한번.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서 뭐 문서를 올리거나 노트북을 쓰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일반 카페처럼 그렇게 뭔가 그 안에서 업무 처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엄청 정신 없어요. 막 개들 막 수십 마리 뛰어다녀요. 테이블 일을 막 오락내락 막 이렇게 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서 있어요. 개들은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할 만한 그런 데는 아니에요. 네. 당사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일단 당사자께서는 이거 녹취 파일이 있나 혹시? 네네. 네, 당사자 얘기도 또 한번 들어보시죠. 듣고 갈까요? 네. 커피를 마실 때 그거를 쓴 기억이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고, 몇 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입장료라든가 그런 거는 내 개인 카드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any problem?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애니 프로블럼. 일단 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전에 저희가 입장을 들으러 명지대학교 네. 교수시니까 명지대학교 갔던 거였고, 어제 이제 본인의 입장문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애완견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실 때만 썼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 만나서 여론 듣는 것도 이사 업무 아니냐. 네. 커피 마시면서 시사 잡지 읽고 업무 관련 지식을 쌓는 것도 역시 KBS 이사로서의 임무다. 근데 이제 모 기자한테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KBS에 동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애견 카페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근데 저희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예. 아니 좀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애견 카페 간 게 밝혀질 거라고 법인카스에 생각 안 하셨을 텐데 갑자기 애견 카페 왜 가냐 했더니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시사 잡지 보고 그러면서 했다 서너 번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서너 번이 아니라 그 10배는 34번을 했고 네. 실제 그 애견 카페 가서 물어봤더니 뭐 노트북을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고 개들이 그 위에 뛰어다니기 때문에 수십 마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본인 입으로 좀 해명을 했으면 하는 게 그 예. 애견인을 만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고가의 수입견들을 되게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신가 봐요. 집에 키우는 거 외에 견사에 위탁해서 키우는 것도 많은데 예. 그래서 액수가 상당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KBS에서 와이프도 몰래 받는 돈이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언이 나온 KBS 만큼 활동비 법인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가 아니라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이제 KBS에서 받는 돈이 좀 있어요라고 하셔서 본인 입으로 그런 걸 말했으니까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강아지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강아지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활동비들을 그렇게 쓰셨다. 이거 말고도 혹시 법인카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김재철 사장이 생각나서 드린 질문인데. 뭐 사실 다양합니다. 주말이나 뭐 휴일 같은 때 이제 백화점에 가서 물품을 샀고 어떤 물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그다음 뭐 간사이 공항 면세점에서 사신 것도 있고 이런 게 33차례에 걸쳐서 7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사회 저희 이사들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거든요. 그런데 LA랑 뉴욕에 가셔서 메이저리그 경기 보시고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 관람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공연 관람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일정 전혀 없이 가서 결제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빠지고 그러니까 혼자 다른 이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만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서 법인카드 결제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명지대에서 음악감상법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수업을 위해서 공연을 보시면서 그 관람비로 한 200만 원 넘게 결제를 하셨다. 본인은 KBS 교향악단 자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문위원을 하셨던 건 2005년이거든요. 그럼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어떤 자문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본인이 구체적으로 좀 밝혀달라.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서 강아지가 저기 가면 큰일 날 텐데 아프리카에 사자한테 잡혀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 외에도 지금 뭐 공공기관 인터넷 결제로 한 80만 원. 그다음 또 그러니까 다 따져봤더니 한 2,600만 원을 쓰셨어요. 저희 이사된 다음에 업무 추진비로만. 그러니까 다른 돈이 또 있는데 2,600만 원 중에 한 53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쓰셨다. 이분이 크게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보니까 애견 카페 가서 얼마 안 하거든요, 진짜. 액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 10,000원, 20,000원인데 그게 아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법인카드 이러면서 동물의 왕국도 하는데. 자, 본인 공식적 입장을 듣고 싶은데 그냥 첫 해명은 이런 수준이군요. 예. 내가 그냥 한두 번 갔을 뿐이고, 거기서 사람 만났을 뿐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예. 요거는 문제가 되겠네요, 확실히. 파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일단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KBS 이사를 구성하고 있다. 예. 네.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뭐 KBS 이사분들이 상당히 진짜 중요해요. 이 말은 하고 싶은데 방통위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정말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 그렇죠. 우리 공사 최고 의결기관이니까 좀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파업은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여기 나올 때는 그만큼 결심을 또 하고 나왔고 그래서 이번엔 진짜 고대영 사장 퇴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좀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를 지금까지 관리해왔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보도국인데 보도국이 안 돌아와서 저희 뉴스공장에 잠깐 출장 나오신 김시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사찰, 해킹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적폐청산위의 이재정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건이 공개돼가지고 네네. 우선 문건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가져온 문건의 사실 일부만 공개한 것이긴 한데요. 네. 5가지 주제로 7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방송 장악 문건, 특히 KBS 장악 문건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한 강권 선거 의혹 문건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향군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향군을 총선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청와대 출신 행정관 등에게 총선 지원을 하려 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VIP,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메모, 그다음에 야권 지자체 단체장을 사찰한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기무사 사령부의 해킹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왜 해킹이 발각됐는지를 변명하는 방식의 문건이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건데 네. KBS 장악 문건이란 결국은 이제 당시 정현주 사장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이후의 문건입니다. 그 이후의 문건입니까? 김민규 사장 당시고요. 이인규 김민규 사장이요.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 비판, 그러니까 4대강이라든지 제주 강정 문제라든지 이런 비판 보도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게이트키핑을 제대로 못한 거다. 장악이 완전히 안 됐다? 그렇죠. 김민규 사장이 왜 휘둘리나 봤더니 민주당 최고의 도청 사건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하도록 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시켜서 부담 없이 네네. 대대적인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도 못하면 김민규도 자르자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이 이제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9월 말 이후에 11월 2일 날 진짜 무혐의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은 방송 장악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이미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도청 사건을 기정 사실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혐의를 압박을 했는지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문건대로 된 거네요, 실행이. 그렇죠. 결론은 보면 됐죠.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 사장을 바꿔놨는데도 친정부 기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4대강 비판 같은 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도청권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그러니 도청권 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사람도 잘라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문건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이나 언론의 취재 같은 것을 수시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계신 우리 김호준 진행자님이 이제 당시 팟캐스트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낙곰수의 방송 내용이라든지 뭐 주진우 기자의 취재 내용 그리고 KBS, MBC의 몇몇 탐사 보도의 프로그램의 어떤 주제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방송 전에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사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청와대에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다니 참 고맙네요. 그런 문건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가장 사실은 핫합니다. 최근에 정진석 의원이 발언도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박형준 전 시민사회 특보는 썰전에서 아주 주목도 있게 활동하고 있어서 근데 이 두 분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왔다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감찰팀이죠. 감찰팀에서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12월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진석 지금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수석 그리고 비서관, 행정관 총 11명의 출마 준비자들의 동향을 적어놓고 이들의 불만 사항이 대통령 정책기조 홍보할 장소 내보냈으면 싸움에 이길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 사항이 있다. 일단 불만이 왔고 후보들로부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고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총선을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정무, 민정, 총무 비서관실에 이들을 지원할 팀을 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무, 민정, 총무 비서관실에 아예 팀을 꾸려라. 예. 그리고 게이트가 돼서 이제 창구가 돼서 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이제 몇 안을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실 밑에 이걸 창구를 개설하라는 것 자체가 뭐 이행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문서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인 것 같으면은 직간접적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순서는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왜 안 도와주냐고 불만이 있으니까 청와대 내에서 정무, 민정, 총무 비서관실에 팀을 꾸려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문서가 있다. 네네. 대통령이 그리고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꼭 당선돼야 된다. 실제 정진석 의원은 정무수석 출신인데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 부쩍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문서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팀이 실제로 꾸려졌는지에 대한 문서는 없지만
예, 그걸 논의할 문서가 나왔다는 거군요. 예. 네네.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청와대 내에서 총선팀 꾸려놓고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임이 명백한 거죠. 그런 셈이네요. 네. 그때는 이제 말 한마디 때문에 했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아예 출마자들이 요구하고 당연하다든지 청와대에. 예, 그러자 정무민적 총무, 여기서 나서서 팀을 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되긴 하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자,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뭐, 예. 아시겠죠? 자, 블랙리스트 보고는 블랙리스트 관련은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어제 공개한 문건에서는 특이사항이 있나요? 예, VIP 보고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요. VIP 보고. 예, 문건들이 뭐 저희가 법률상 이제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문건들도 공식 문건이 있는 반면에 일반 개인이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발견해서 이기해온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요. 스프링 노트였습니다. 아하. 박근혜 정부 캐비넷 문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아하.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한 글씨로 일지 형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작을 하기 어려운 이제 업무의 일상성에서 기입한 내용이라고 봐서 법정에서도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 내용 안에 그 수천 가지의 내용 안에서 딱 두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좌파 종교단체 동향, 이제 VIP 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 회의 보고. 비수비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좌파 문화예술단체 동향 VIP 보고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이 노트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혹시?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뭐 등사를 해서 가져왔더라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발견된 거고 교육문화수석실 내부에 일하던 분인 것 같고 사실상 내용들만 추적한다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몇 개의 것을 적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내용만 가지고 있지만 만약 문서가 공개된다면 충분히 뭐 또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적 감정하면 금방 나오겠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업무상 일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누가 관여했는지 무슨 날짜에 뭘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면은 특정이 되죠. 대수비 소위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몇 명 아니니까요. 예, 네, 당시. 맞습니다. 네.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VIP 보고라고 하는 문장들이 두 개가 발견됐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보인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아주 높이 보고 있는 그런 류의 문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무사 해킹 축소 은폐 이건 뭡니까? 예,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2011년 기무사는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이제 사건이 드러났는데, 당시에 뭐 관련 직원이 4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개인 일탈처럼 넘겨집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와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했다, 축소 은폐했다라는 비난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보니까 기무사의 군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사 관계자와 논의해서 타협을 봐서 압수수색을 그냥 안 하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결국 모든 증거가 감춰진 다음에 가서 개인 일찰로 추정되는 증거들만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의 결과를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해킹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무사의 해킹은 당연한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번에 적발된 거는 전문 요원이 아니라 아마추어 지원부서 요원이 실행해서 적발이 된 거다. 평소에 기무사가 해킹하면 거의 적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네요. 왜 해킹이 적발이 됐느냐에 대한 추궁에 대한 대답인 듯한. 해킹을 왜 했느냐가 아니라 왜 적발됐느냐고 물으니까 이거는 기무사가 직접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추어 지원부서에서 해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이 추궁을 그러니까 해킹을 하면 안 되지. 사찰을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걸 해도 되는데, 왜 들켰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제기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기무사가 강범위한 민간인 사찰 해킹 해왔다라고 의혹은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을 그냥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류의 문서입니다. 뭐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제 한꺼번에 5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언론도 당황하시고 국민들도 당황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인하고 온 문서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기 때문에 또 마냥 뭐 이걸 제가 아끼면서 한 번씩 뉴스거리로 저희가 내놔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놓은 거고요. 더 있나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더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 정부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제가 다녀온 겁니다. 양으로 따지면 사실 이명박 정부 기록물의 몇 배에 해당하는데요.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오늘도 천둥번개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저희 PD가 템포가 느려요. 오늘 일단 먼저 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제는 이것도 이제 은닉재산 프로파일링 하는 대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재단 하나를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청계재단. 예. 네. 청계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예.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출범한 재단입니다. 이게 이제 장합사업 한다고 그랬죠. 예. 본인이, 어려운 시절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한 500억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500억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500억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의 재단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500억 단위 되는 공익재단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재단이 출범부터 사람들은 이거 꼼수 아니냐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랬습니다. 출범 시작. 그 당시에 그 BBK 문제로 상당히 그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네.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BBK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는데 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계속 그 의혹을 거두지 않으니까 그거를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예. 이 전 재산, 그때 집 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금도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빌딩이 3개죠. 예. 영포, 영일, 대명주 빌딩 이렇게 예. 이제 3개를 냈죠. 저희가 당시 주장을 굳이고따라 받아들이면 본인의 전 재산은 빌딩 3개와 그리고 예금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네. 하면서 내놨는데 근데 시작 때부터 이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 빚 갚는데 이걸 썼죠. 예. 예, 돈을. 아까 그것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다른 재산도 우리가 추정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놓으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를 좀 썼는 게 보이는데요. 꼼수를 좀 아니라 좀 많이 썼죠. 많이 썼죠. 예. 그 출범 때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 당시에 대선 자금으로 빌렸었던 30억 그 천모 씨 자기가 친구인 천모 씨로부터 천신인 씨라고 하시죠, 그냥. 네, 그렇죠. 그분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예. 그 돈을 그 청계 재단에다가 그 출연한 대명주 빌딩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죠. 그래서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일부 양도소득세하고 빌리는 그 자금들이 필요한 돈 50억 원을 예. 빌리면서 그걸 건저당을 설정해서 그 돈이 법인에서 이자를 갚는. 예. 요게 이제 항상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워요.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당시 한나라당 예. 대선 후보는 특별 당비를 내게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30억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돈을 친구가 빌려줘서 낸 걸로 했죠. 그렇습니다. 예. 30억을 친구한테 빌려서 냈어요. 그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요 청계재단한테 빚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청계재단이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대선 후보에 나갔을 때 빌려서 냈다고 하는 특별 당비를
다시 이 청계재단, 장학재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 이자로 안 들어가면 전부 장학금으로 쓰여져야 될 재원들이죠. 네. 그 자기 빚을, 이 청계재단을 통해서 갚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예. 굉장히 꼼수입니다. 자기 빚을 재단이 갚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단이 설립돼서 장학금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최초에는 장학금을 한 400여 명 정도에게 이제 그 지불했죠. 예.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예. 최근에는 164명이든가요. 예. 아주 그 급속하게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었고요. 예. 자산 가치는 늘어나는데 장학 지원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그 전에 그 김재정 씨 예.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게 저희들이 전번에 다루었던 다스의 그 김재정 씨 지분 5%가 청계재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 금액이 한 100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들어가서 지금 한 500억이 돼 있는데요. 예. 그 100억이 들어가서 이자 만약에 그 은행권에 넣어놓고 이자로 받으면은 예. 적어도 한 3, 4억은 연간 나오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보면 한 1억 정도씩 매년 그 한 2개 연도에 배당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럼 그 주식을 은행에 넣어놓을 일이 아니고 팔아가지고 예.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장학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장학금 쓴 것도 보면 대략 한 2억 5, 6천 정도 그렇습니다. 축에 썼는데 요 돈은 말이죠. 이자보다 적습니다. 이걸 장학재단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환원한다고 장학재단에 묶어두지 않았으면 애초에 냈어야 할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이자나 혹은 세금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 상속세도 있을 수 있고 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 그 액수 내에서 장학금을 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라고 생각되는 액수예요, 대략.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저 장학 사업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거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왜냐하면 장학금보다 이런 뭐 급여가 3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은 실제 장학금을 지출한 액수는 대략 그 어차피 냈어야 할 세금 네. 관련 정도 액수보다 더 좀 작고 실제 그 차액 정도에 해당되는 1억은 받아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급여 뭐 운영비 이런 걸로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비 이런 거 어차피 냈어야 될 돈이에요 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보태면은 저희들이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 재산의 종류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기본재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고 팔 수도 없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그 기본재산의 이 분류를 봐야 되겠지만 그 대명주 빌딩이 기본재산으로 제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했다면은 사실 그 관리관청이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과 교육부인데 거기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당신은 뭐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요. 그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서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청계재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겠죠. 뭐 잊고 계시고 그냥 특별한 감사 없이 전직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뭐 건들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대부분 이게 방치해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의 그 앞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체는 장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에 쓰는데 굳이 이걸 가서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사람들을 믿게 한 거죠. 그런 계산이 아니었을까 초반에. 근데 여기 실제 장학 활동은 계속 확 줄어서 초반에 첫 번째 해 했던 것에 한 지금은 30% 수준으로 줄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자산은 늘었는데 장학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30% 수준으로 줄었고 최대로 많이 냈을 때라고 해봐야 어차피 냈어야 될 돈들 범주 내에서 내왔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실제로
장학 활동에 주력한 흔적은 없다고 봐야 되죠. 없습니다. 예. 없는데 번개 나왔어요. 천둥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전문가라서 보시기에 이거 왜 주무관청에서 이거 살펴보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 사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관리 대상이고요. 예.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그 허가를 한 주무부처 이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와 그렇죠. 교육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원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의뢰껏 잘 했겠지. 국세청은 그 관리하는 그 교육부에서 잘 했겠지 하면서 서로 이 미루는 그런 사각지대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스 때 검토를 보면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많이 짜가지고 그중에 고르던데. 거의 프로 솜씨죠, 이건. 그러니까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청계재단 내세우면서, 그럼 그 개인비도 거기 떠넘겨, 혹은, 어차피 이 돈 다 내야 될 돈인데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감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을 이렇게 장학재단 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이미지도 좋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간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으니까 점점 좀 돈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과 이 청계재단 관리하는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아마 그 감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청계재단도 다른 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하는데 이 전체 부분을 감사원에서 이 재단만 전부 다를 한번 전수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도의 문제인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의 문제인데, 이 청계재단이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게 된 것은, 저희가 갑자기 사실 불쑥 튀어나온 사안과 마찬가지인데요. 진선배 의원이 갑자기 이 청계재단 관련해서 좀 이상한 활동이 있다라고 저희와 인터뷰를 짧게 했어요. 근데 워낙 짧아가지고 그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복지재단이라고 표방하는 곳. 네. 예. 복지기구라고 표방하는 곳. 근데 실제로는, 무허가예요? 예. 무허가인 곳에다가 돈을 대략 6천 정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2년에 걸쳐서 한 6천만 원 정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 이 법인으로 한번 그 전에 복지법인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장학이니까 교육이 주가 되는데 복지법인으로 한 번은 이거를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청계재단 자체가 복지재단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장학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복지부로 한번 이 고유 목적 사업 변경을 시도를 했다가 불허를 받았어요. 굉장히 이상한 시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그 진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6천만 것대로 원. 6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는 곳을 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예요. 미인가 대안학교. 그러니까 사실 미인가라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법인에서 복지가 됐든 장학사업이 됐든 간에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이 설립자와 친소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라는 게 공익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사적으로 자기한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그게 공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에 운영하는 운영자와 그 설립을 도와줬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행정관이었고 또 그분은 이명박 정부와 그 정치 계열을 같이 하는 그 유라이트 계열의 목사님이 설립한 그 미인가 대안학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짐작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이 공익법인 설립 허가의 문제에서도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애초에 이거 한다고 설립했는데 다른 데 돈을 썼으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썼으니까 취소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네, 물론 취소는 절차는 뭐 청문을 거쳐서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예 기간을 두든지 해서 시정을 시키든지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고유 목적 사업하고 유배되는, 그리고 또 공익법인으로서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적 친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공익법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개인 주머니, 아까 그 개인 빚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그 이자는 거기서 부담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네. 자기 빚을 공익재단을 통해 갚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6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에 하나 취소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단의 재산은. 재산은 취소가 된다면은 국가 한수 내지는 뭐 그 재단을 존속시킨다면은 간선 이사를 보내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죠. 굉장히 큰 문제네요.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의혹은 사실은 진선미 의원과 짧게 인터뷰하고, 진선미 의원도 아직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 자세히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 비인가 사실상 무허가 대한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곳이 이제 왕방산이라고 해서 왕방산의 비밀이라고 진선미 의원들 측에서는 표현하던데,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 재단이 교육 장학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복지 사업을 하는 곳으로 표방하는. 복지 사업을 표방해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지금. 매우 이상합니다. 어차피 장학 사업도 이렇게 꼼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복지에 관심을 가져서 복지 사업을 한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저도 그 뒤에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 컴퓨터에 그 치에 있는 그 인터넷 중독자를 치료하는 대한학교예요. 그게 요즘 그런데 거기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댓글 팀장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도 웃기긴 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거기에다 또 돈을 지원을 청계재단에서 했다고 하니 그 내용도 지원된 내용을 교육청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치료자들이 있었는지 그 중독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대한학교에다가 그 청계재단에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댓글 그 설립을 도와줬던 사람과 그 이사로 돼 있는 그 학교의 이사로 돼 있다는 사람이 그 댓글 사건에 연루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 팀장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댓글 사건 팀장이 인터넷 중독자 치료를 위한 대한학교를 비인가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만들어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돈을 대략 한 3천 이렇게 6천 가까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적을 복지로 바꾸려고 한다. 이 500억 규모의 이제 재단이 갑자기 목적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우. 장학 사업도 매우 이상하다고 지금 말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복지 재단으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저의 상상력이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혹시라고 전제하고 혹시 국정원도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기무사도 댓글 공작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에서 댓글 공작의 메카를 사설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상상, 이건 상상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루된 사람이 댓글 팀장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목적이
인터넷 중독자 치르라고 하니까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매우 이상해요. 두 번째는, 평생 동안, 그 남은 여생 동안 내내 오로지 장학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이 500억이나 하는 돈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게다가 꽉 묶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이 돈을 국고에 환수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고에 기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 이외의 사업을 쓴다든지 하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예.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련된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먼저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혜택을 다 받는 대신에 철저히 공익사업에 쓰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벗어나면 돈을 도로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쓸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목적을 변경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러면 교육사업보다 복지사업이 좀 널널합니까? 그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복지로 썼던 사례로 이걸 들어가지고 복지 재단으로 변경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복지부 장관이 불허를 이렇게 해서. 문제 저희가 막 방송에서 거론하지 않으면 다시 시도했을지도 모르죠. 조만간. 모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요것만 하나 질문해 주십시오. 장학사업보다 예. 공익재단이어도 복지사업은 조금 더 관리가 널널하거나 혹은 돈을 개인 목적으로 달리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은 장학금 개별 누구한테 얼마가 갔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숫자도 나오고 누구한테 갔다든지 명확할 수 명확하죠. 없죠. 예, 받은 사람과 장학금 얼마 이렇게. 복지재단에 일부 1,000만 원, 그 3,000만 원씩 외에 일부 노숙자한테 1,000만 원 갔다는 기록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노숙자한테 1,000만 원이면 그럼 그 노숙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복지라는 것은 강범위하죠. 복지의 그러니까. 범위가. 학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예. 복지의 대상은 지금 이번에 이 건을 하면서 얘기한 인터넷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될 수 있는데 노숙자 1,000만 원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예, 알 수가 없다. 노숙자한테 누가 주민등록증 받고 그 밥을 주냐 뭐 이런 거 가능하네요. 그냥 무료 급식하는 데 썼다. 뭐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가능합니다.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계속 쭉 한다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이 문자 재밌습니다. 대통령도 마루, 토리, 찡찡이. 예. 강아지들 이름이죠. 청와대에 들어간. 찡찡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사비로 쓰는데 KBS 이사는 개카페에 가서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썼군요. 예. 그렇네요. 듣고 보니. 이 문자가 오늘 히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랑 말이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더 빵 터지네요. 강경화 장관 소변은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밀렸지만 연간 고기 소비량에 있어서는 공장장의 언론인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저도 자부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제작진의 일고기 소비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고기에 중독돼 버렸어요. 제가 매일 고기만 먹기 때문에 아침부터. 예. 그리고 이런 소식이 왔네요. 히말라야에 로체 남벽 원정대 가신 홍석태 대장님 아시죠? 오른쪽에 저희 뉴스공장 패치 달고 가신
기상이 안 좋아서 이제야 베이스 캠프 구축을 마쳤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기원하고요. 성공하시고 나서 저희가 정상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전에서 언론인 영향력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네요. 손석희 사장보다 낮은 고만고만한 영향력을 가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손석희 사장님 85% 먹고 나머지 9명이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네. 축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칠한 시가. 네. 동심 파괴자. 황교익 마칼렘스트.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석에 관한 음식을 얘기하는 시간이다. 이제 뭐 이거 차례상 차릴 준비들 하시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어떻게 올려야 되나 뭐 이러면서 또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물가 자료 이런 게 또 뭐 떴어요. 물가 자료. 보니까 뭐 꽤 많이 돈이 드는 것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물건들이 비싸지는 타이밍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차례상이라는 것을 뭐 나라 하고 이렇게 규정을 정한 바도 없고요. 그게 없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뭐 주자가래도 없고 뭐 이래요. 그리고 특히 추석에 이제 가을에 거둔 여러 곡물들이며 과일들이며 이런 것을 올리는 뭐 추수감사절의 의미니까 뭐 이렇게 많이 조상신한테 올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전혀 추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 것은 근대 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미국 문물들 들어오면서 영화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영화들 보면 뭐 서부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칠면조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추수감사절 이러면서 막 축제도 부리고 춤도 추고 칠면조 그 큰 거 갖다 놓고 막 칼로 쓸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저렇게 뭔가 가을에 되면 뭐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뭔가 있구나. 우리한테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혹시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추석을 예전부터 특별한 음식 먹고 하는 날로 기리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뭐 1월 정월 대보름 있죠. 2월이 뭐였지? 3월 삼진날, 뭐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뭐 이런 식으로 다달이 한 번 정도는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추석이 특별히 큰 명절이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달에 뭐 정월 대보름이 사실 가장 크게 놀았고요. 그 이전에 보통 이제 설날 이러는데 그러니까 설이 1월 섣달 금원부터 이제 대보름까지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보고 추석도 크게 놀기는 놀았죠. 지역에 따라서는 단오가 가장 크게 논 날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있죠. 큰 명절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명절은 아니었다. 그렇죠. 특히 추수감사절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추석이. 추석이 올해는 조금 이게 뒤로 들어갔는데 대체로 추석 때 되면 요즘 조생종 벼들이 뭐 이렇게 일찍 재배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은 원래 벼들이 아직 읽기 이전이거든요. 추석은. 그렇구나. 추수를 하기 전인데 어떻게 추수를 감사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경우를 봤어도 이게 아직 뭐 벼나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거 곡식들을 아직 거두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추석이 있긴 있었으나 그리고 그게 큰 명절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명절일지 아닐지는 지역마다 달랐는데 그런데 그 의미가 미국처럼 올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기념한 것은 아니었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미국에서 수입되면서 추석은
이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였구나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핵곡들과 핵과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과 배 같은 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맛이 안 들 때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햇과일들 올리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차례는 원래 뭐 간단하게 차와 뭐 이것저것 나올 만한 거 뭐 포도 올리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올리도 돼요. 뭘 올리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뭘 올려라 뭘 올리지 말아가 애초에 그렇죠. 없었다. 그렇죠. 그냥 냉수 한 잔만 올리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과일들도 이제 추석에 막 맞추게 돼요. 뭐 억지로 익히는 거죠. 사과도 밑에 막 이렇게 반사판 해가지고 막 빛깔 올리고, 그러죠. 이거 배도 이제 지베렐린 처리해가지고 부피만 막 키워가지고 익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과일이 이제 맛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추석이라는 명절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가. 그렇죠. 5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수입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행사가 있지라고 추석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서 맞아요. 그렇다면 추수를 감사해야 되니까 아직 익지 않았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맞아요. 강제로 익히거나 해가지고 상에 올리기 시작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놓네 저쪽에 놓네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게 그 추수감사절이 전통 파괴자. 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에는 우리 송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추석 송편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려 송편이라고 불렀어요. 오려 또는 올려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려라는 것은 일찍 나온 쌀을 뭐 올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이제 그 오려 송편인데, 그러니까 조생종 쌀을 오려 쌀이라고도 하지만은 아직 익지 않은 쌀을 털어서 하는 경우도 오려 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석 무렵 되면 그 명절마다 다 떡을 하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뭐 단오, 뭐 유두 뭐 이럴 때 다 떡을 합니다. 떡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쌀이 안 여물었어요. 안 여물어서. 그래서 논에 가서 아직 덜 익은 그 이싹을 떡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쌀은 익지 않았고 아직은. 그렇죠. 야, 그걸 훑어가지고 애들 좀 빨리 털어와라. 네. 근데 이걸 그냥 말려가지고는 이게 탈곡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찌죠. 쪄서 속이 말리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털어도 이렇게 잘 나락이 이렇게 털어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오래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익은 쌀로 만든 쌀이죠. 오래쌀. 덜 익었는데 쪄서 이제 탈곡한 쌀. 그렇죠. 극으로 빚은 송편을 오려 송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추석에는 오려 송편을 먹는 날이라는 뭐 떡 타령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비축한 식량들은 떨어져가는 시점이고, 그렇죠. 추수는 가까워지는데, 요 이제 아직 간격은 있고,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쪄서 탈곡한 다음에 아직 덜 익은 쌀로 만든 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상관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럼 추석은 뭐 하는 날이냐? 노는 날. 그 원래 추석은 요즘은 해외 여행 가는 날입니다. 해외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놀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그냥 노는 거죠. 원래 그 농경 시대에서는 밤은 그 죽음의 시간이고 귀신 도깨비의 시간이거든요. 음의 시간이죠. 그렇죠. 해지면 나가면 안 돼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불이 뭐 밝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캄캄하니까 나가면 안 되죠. 야생동물들이 그때는 우리나라에 야산에 호랑이도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추석 대보름에는 달빛이 워낙 밝으니까 이제 공기도 맑고 달도 이제 가까이 지구 가까이 붙으니까 굉장히 크게 뜨죠. 환해요. 그래서 추석 밤에 이렇게 나가서 불빛 없는 데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얼굴도 보일 정도로 나이트 밝아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추석 대보름에는 인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맞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대다. 그렇죠. 그래서 1년 중에. 그렇죠. 그래서 추석에는 밤에 노는 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놀 수 있는 날. 그러죠. 예. 달밤에 달밤 체조. 달 보면서 예. 추석날이니까 이제 보통 약간 야한 날이네요. 아 그렇죠. 여자들도 사실 이제 밤에 되면 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맨틱한 날이구나. 여자들은 뭐 이렇게 뭐 차가 자기 이제 본가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원래 추석은 지금 요즘 추석은 이 주부들의 스트레스 되는 날이잖아요. 제사 때문에. 근데 원래는 오히려 본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는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냥 노는 날. 추석날은 노는 날. 그러니까 차례상 이런 거 차리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이 아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 가족이 다 모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산업사회에서 다 흩어져서 사니까 다 모였으면 음식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례상 차리는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차례상 아무 음식이나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대충 올려가지고 대충이라 그러니까 뭐 정성이 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아무거나 잘 말해놔서 아무거나 잘 말해라. 그래서 이렇게 추석이 그런 거 먹는 날이 아니다. 우리가 전통과 무관하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날. 심지어는 주부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던 날이다 이게. 그리고 밤에 나가 놀던 날이고. 근데 외국 선진국들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그 축제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게도 이제 전통 농경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축제들을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자의 놀이로 이렇게 바꿔 나간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못 했어요. 농경을 우리 손으로 맞이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농경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게 우리는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고 한강의 기적 이러면서 군사적으로 진행됐죠. 그렇죠.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농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축제들을 산업사회로 이렇게 잘 이끌고 발전시키지 못했죠. 그거를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 것 같고요. 일본입니다. 예, 일본인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잘 놀아요. 제가 일본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지역 축제는 부러워요. 기괴한 축제들이 많죠. 그렇죠. 저걸 왜 하지?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주 오래된 그 지역에서 행해오던 그 지역에 이유가 있는 축제들이죠. 그걸 그냥 거의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업사회에 맞게끔 특히 그 지역의 상인들이 나서서 조직을 하고 매년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에 지금 노동자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1년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명절이라 해봤자 이렇게 스트레스 만든 날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석 같은 밝은 날 밤에 어떻게 놀까? 이런 것도 국가에서 걱정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노동자의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노동자들을 얼마만큼 신나게 놀게 해줄까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놀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게 이제 일본이 사회적 억압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치들이 오랫동안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산업화되면서 과거의 스트레스를 사회적 스트레스를 푸던 방식, 장치 그걸 다 없애버렸다 보니까 딱 룸사롱을 가거나 맞아요. 할 게 없어 할 게 뭔가 아니면 게임에 막 중독되거나. 집단으로 그 지역 공동체가 신나게 노는 것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약간 운동회 정도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 정도에서 느꼈던 카타르시스나 흥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어리니까 그런 걸로도 흥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이후로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걸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2년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 2000년 월드컵 때의 그 열기 이런 것들이 해마다 한 번씩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유럽에서 예를 들면 축구로 매주 그런 게 있다든가. 그렇죠. 뭐 축제로 그런 걸 푼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 푸니까. 뭐 추석 같은 축제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뭐 국가 뭐 행복도 조사하면 뭐 세계에서 꼴찌. 맨날. 자살률 1위.
불행한 웬만큼 주머니 사정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노는 것, 뭐 저는 행복하게 즐기는 언론도 것, 문제라고 생각해요. 맨날 차례상 차리는 법 이런 거. 듣고 보니 이게 근본도 없는 건데. 그렇죠.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또 해요. 차례상 차리는 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몇 년째 놀아라. 몇 년째 차례상 부모님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놀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라도 계속 권장하는 거죠. 예. 자, 각자 집에 가고요. 예. 그러니까 주부들도 각자 그렇죠. 남편 집, 주부 집 각자 갔다가 다시 모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게 놀고 좋죠.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고. 차례상 아무거나 자꾸 이런 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그런 거 그냥 올리시고 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조금씩만 올리면 돼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예. 자, 이게 근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추석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근본이 없는 거다. 제가 전통 파괴자가 아니라 그 전통을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 그 조선 시대의 그 전통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딱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 황교익 전통 파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추석인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뵙는 건 약속드리고요. 화수목금은 약속드릴 수가 없어요. 안녕.